어떻게 안 꺼져? 이 찻잔이 여기에 있는지 내가 이 차를 좋아하는지. 당신 아내가요. 매일 밤 제 꿈에 찾아와 가르쳐줬거든요. 얼른 도장 내놔. 난 10년이 기다렸어. 네 아버지가 감옥에서 내게 편지를 보냈었다. 이 집 안 팔길 정말 잘했어. 그럼요, 여긴 그냥 집이 아니죠. 이 시간에 누구지? 과연 저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자신과 같은 상처를 가진 듯한 젊은 미망인 서연과의 로맨스. 칼과 계약서가 동시에 그의 목을 겨누는 순간. 그 음모와 이윽고 밝혀지는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박두만의 하루는 언제나 쇳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가 아니다. 낡고 오래된 보일러가 밤새 식어버린 관 속으로 온수를 밀어넣느라 컥컥대는 마치 늙은 짐승의 기침 소리 같은 것이다. 일어났어, 여보. 당신 없으니 이 집이 복통 빈 깡통 같네. 울리기만 하고 따뜻해지질 않아. 그는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습관처럼 시선은 거실 탁자 위로 향한다. 먼지 한 톨 없이 닦인 자작나무 액자. 3년 전 아내의 49번째 생일에 그가 직접 깎아 만든 것이었다. 밤새 모아둔 폐지를 정리하던 거친 손으로 사포질을 하고 니스칠을 하던 기억이 생생하다. 서툰 솜씨에 삐뚤빼뚤했지만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액자라며 아이처럼 웃어떨었다. 어머, 당신 그 손으로 못 만드는 게 뭐예요? 투박해도 당신 마음처럼 따뜻해서 참 좋다. 여기다 우리 제일 예쁜 사진 넣어둬요. 제일 예쁜 사진. 당신은 언제나 예뻤는데 뭘 고르나. 그의 독백은 눅눅한 아침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식은 밥에 찬물을 말아 김치에 한 조각을 올린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살기 위해 위장에 무언가를 밀어넣는 기계적인 행위일 뿐. 쇠숟가락이 사기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집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트린다. 집안의 모든 것이 잿빛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오직 아내의 사진만이 어제 찍은 것처럼 선명했다. 당신이 차려주던 그 김치찌개가 먹고 싶네. 돼지고기 숭숭 썰어놓고 푹 끓인 거. 그거 한 숟갈이면 겨울에도 등이 뜨끈했는데. 설거지를 마치고 무심코 소파를 보았을 때였다. 의자 등받이에 아무렇게나 걸쳐진 연보라색 실크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가장 아끼던 것, 그가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사준 선물이었다. 이게 아직도 있었네. 버린 줄 알았더니만. 두만은 홀린 듯 스카프를 집어들었다.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이 거친 손바닥을 감쌌다. 코끝으로 가져가자 세월에 씻겨나간 줄 알았던 아내의 채취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 은은한 목련향 샴푸 냄새. 당신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 이 냄새만 맡으면 꼭 당신이 내 곁에서 숨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향기는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십수년 전 쌀쌀한 가을밤 나란히 벤치에 앉아있을 때 아내는 이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간지러워요. 여보, 당신 수영 꼭 강아지 풀 같아. 그래도 좋네. 당신 체온이 스카프를 타고 넘어오는 것 같아서 따뜻하고 포근하고. 숙자야. 아내의 이름을 나직이 부르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그리움이 심장을 쥐어짰다. 그는 더 이상 이 잿빛의 공간을 견딜 수 없었다. 안 되겠다. 오늘은 당신 보러 가야겠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있겠다. 늦은 오후에 공동묘지는 스산했다. 마른 나뭇가지를 핥히는 바람, 소리가 마치 죽은 자들의 흐느낌처럼 들려왔다. 아내, 김숙자의 이름 석자가 새겨진 차가운 비석 앞에 두만이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으로 비석 위 활짝 굳는 사진을 쓸어본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아리게 파고들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고왔지만 말이 없었다. 숙자야. 나왔어. 잘 지내지? 나는 영 지내기가 힘드네.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 숙자야. 그의 목소리가 젖은 흙냄새 속으로 허망하게 흩어졌다. 서산 너머로 해가 기울며 그의 등 뒤로 길고 검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그림자 위로
또 다른 그림자가 소리 없이 겹쳐졌다. 바로등 뒤에서 누군가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서연의 목소리는 늦은 오후에 찻집 안을 흐르던 가야금 선율처럼 고요하게 내 귓가로 스며들었다. 우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차라리 애원에 가까웠다. 내 손을 잡은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아내가 떠난 후 3년 누군가의 온기가 이토록 생경하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마치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짐승처럼 온몸의 신경이 그 작은 손으로 쏠리는 기분이었다. 서연의 눈가에는 여전히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젖은 눈으로 나를 가만히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앞에서 나는 길 잃은 아이처럼 어쩔 줄을 몰랐다.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 눈을 보고 있으니 꼭 돌아가신 우리 남편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사람도 꼭 그런 눈으로 날 봤거든요. 세상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남편이라. 그랬지. 이 여자도 혼자였지.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왜 나는 이 온기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날카로운 가시에 찌르는 듯한 죄책감을 느끼는 걸까? 문득 아내의 손이 떠올랐다. 평생 물마를 날 없던 아내의 손은 늘 거칠고 투박했다. 하지만 그 손이 내 등을 쓸어줄 때면 세상 가장 든든한 반석 귀에 누운 듯 편안했다. 서연의 손은 부드럽고 고왔다. 그 보드라운 감촉이 어색해 나는 슬그머니 손을 빼내려 했다. 제 손이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녀는 내 손을 놓아주는 대신 오히려 조금 더 힘을 주어 잡았다. 가느다란 손가락의 악력이 의외로 단단했다. 저는 이 운기가 참 좋아요.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그이가 가고 나서는 늘 손발이 얼음장 같았거든요.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추웠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운 거였겠죠. 마음이 춥다. 그 말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텅 빈 집, 식어버린 밥, 대답 없는 전화기, 지긋지긋한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렸다. 나는 찻잔으로 시선을 돌렸다. 식어버린 찻잔 위로 찻잎 하나가 외롭게 떠 있었다. 꼭 내 모습 같았다. 찻잔 너머로 그녀가 남편의 유품이라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리는 것이 보였다. 이 시계요. 우리 남편이 평생을 차고 다니던 거예요. 가죽 줄이 다 달아서 몇 번을 바꿨는지 몰라요. 이걸 차고 있으면 지금도 그 사람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짝짝 규칙적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좀 놓여요. 그 말엔 나도 모르게 내 왼손을 내려다봤다. 약지에는 빛바랜 결혼 반지가 박혀 있었다. 아내와 함께 맞춘 싸구려 금반지. 금은방 주인이 평생 광택이 죽지 않을 거라 호언장담했지만 아내가 떠난 후 이 반지는 단 한 번도 제 빛을 낸 적이 없었다. 이 반지를 빼야 할까? 수백 번도 더 생각했다. 하지만 이 반지마저 없으면 아내와 나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릴 것만 같았다. 나는 비겁한 미련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요. 너무 외로워요.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평범한 게 너무 그리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꾹꾹 눌러 담았던 슬픔이 둑을 넘어 터져나오기 직전의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 모습에 얼어붙었던 내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게 녹아내렸다. 저도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결국 나는 항복하고 말았다.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그녀가 열어젖히도록 허락하고 말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타인에게 나의 외로움을 인정했다. 그럼 우리 다음 주말에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요? 제가 따뜻한 된장찌개 잘 끓이는데. 된장찌개. 아내가 끓여주던 그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나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와 함께라면
이 지독한 외로움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때였다. 찻집을 나서려던 서연이 내 손가락에 반지를 보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반지가 참 고우시네요. 사모님과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겠어요. 그 추억은 소중히 간직하세요. 대신 그 옆에 새로운 추억을 쌓을 자리는 조금만 비워두시면 어떨까요? 정숙이 돌아간 뒤 집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서연이 꼼꼼하게 닦아놓은 마룻바닥은 윤이 났지만 그 반질거림이 되려 낯설게 느껴졌다. 꼭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 같다고. 늙은이의 시샘이지. 사랑받아본 지 오래되니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게야. 두만은 애써 정숙의 말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한번 뿌려진 의심의 씨앗은 축축한 마음의 틈새에서 질기게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엔 다영도실 구석에 처박아둔 십자 드라이버를 귀신같이 찾아냈지. 내가 그걸 어디 뒀는지 한참을 헤맸는데 생각할수록 아귀가 맞지 않는 기억의 조각들이 떠올랐다. 다음 날 창밖엔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젖은 흙냄새와 서연의 은은한 살냄새가 현관에서부터 섞여 들어왔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털며 다정하게 웃었다. 어르신, 비가 와서 그런지 몸이 으슬으슬하네요.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까요? 제가 아주 향이 좋은 잎을 가져왔어요. 두만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익숙하게 부엌으로 갔더니 그가 평생 한두 번 열어볼까 한 맨 위 찬장으로 손을 뻗었다. 어머, 이게 아직 있었네요. 사모님이 정말 아끼시던 건데. 그녀가 꺼낸 것은 먼지 쌓인 오동나무 상자였다. 두만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걸 어떻게? 상자 안에는 아내가 혼수로 해왔던 백자다기 세트가 빛바랜 비단에 쌓여 있었다. 맑은 흰 바탕에 그려진 푸른 난초 무늬 안에 손길이 닿았던 마지막 온기가 서려있는 물건이었다. 미숙이는 이 찻잔에 차를 마실 때면 늘 행복해했지. 찻 주전자를 먼저 뜨거운 물로 데우고 찻잎은 딱 3분만 우려내야 떫은 맛이 없다고 어린애처럼 내게 몇 번이고 가르쳐주곤 했는데 그의 회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연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주전자에 뜨거운 물을 부어 한번 헹궈냈다. 마치 수백 번은 해본 솜씨였다. 아니 저 손짓은 김이 오르는 찻잔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단순한 차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십수년 전 아내가 있던 거실의 냄새였고 행복했던 시절의 공기였다. 자, 어르신, 한 모금 드셔보세요. 쓰지도 않고 향긋할 거예요. 두만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차가운 자기의 감촉과 뜨거운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졌다. 어떻게 안 거요? 내가 이 차를 좋아하는지, 이 찻잔이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차를 우리는 법은 또 어떻게 아는 거냔 말이오. 빗소리가 순간 멀어졌다. 서연은 대답 대신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언제나 생기로 가득했던 그녀의 얼굴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사람이 제게 다 알려주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대체 누가? 당신의 아내가요. 미숙 씨가 제 꿈에 매일 밤 찾아오거든요.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쨍그랑 하고 깨지는 소리가 빗소리를 날카롭게 갈랐다. 바닥에 흩어진 하얀 사기 조각이 마치 부서진 기억의 파편처럼 보였다. 서연의 말이 무거운 추처럼 거실의 낡은 공기 속으로 가라앉았다. 결혼, 그리고 이 집을 팔자는 이야기. 이 집을, 아내의 순결이 배어있는 이 집을 팔라고. 우리 둘만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해요. 자기 과거는 과거일 뿐이잖아요. 서연이 내 팔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낙인처럼 뜨거웠다. 내 시선은 저절로 창가의 낡은 흔들의자로 향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다. 손뜻 묻어 반질반질해진 팔걸이, 몸의 곡선에 맞게 살짝 꺼진 방석 아내가 뜨개질을 하며
나른하게 흔들리던 의자의 느릿한 삐걱임이 귓가에 아른거리는 듯했다. 여보, 우리 아기 신발 다 떴어요. 예쁘죠? 컥 하고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었다. 숙자야, 이 집의 벽지 한 장, 바닥에 흠집 하나까지 당신의 흔적인데 왜 그렇게 조용해요? 저랑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집 꼭 다른 사람의 그림자와 함께 사는 기분이에요. 그림자가 아니야. 추억이야. 서연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가 이내 슬픔이 깃든 이의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나는 보지 못했다. 알아요. 하지만 추억은 마음속에 묻고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죠. 제가 어떻게 죽은 사람의 기억과 경쟁하겠어요. 서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내가 좋아하던 은은한 라벤더 향 대신 짙고 달콤한 제스민 향이 코를 찔렀다. 머리가 아찔해지는 낯선 향기였다. 경쟁이라니. 숙자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야. 내 삶이었지. 하지만 서연은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이다. 따뜻하고 생생한.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를 생각해요. 낡은 가구 대신 우리 취향의 가구들로 채우고 더 이상 어두운 그림자는 없는 곳,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곳. 그녀의 손가락이 내 턱선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깃털 같은 그 감촉에 욕망과 불안이 뒤섞인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새 아파트라. 내 눈길이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원앙 한 쌍에 닿았다. 빛이 바래고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낡은 목각 인형.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에서 사온 것이었다. 평생을 함께하라는 의미라며 숙자가 아이처럼 좋아했었다. 그 작은 나무 인형에 우리는 영원을 약속했다. 우리 이것처럼 평생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약속. 뭘 그렇게 봐요? 아, 그 낡은 거요. 우리 새 집엔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진 장식품을 들여놓으면 되죠. 낡은 것. 그녀는 우리의 약속을 낡은 것이라 불렀다. 차가운 쇠뭉치가 명치를 콩 하고 내려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느새 그녀는 내 목을 감싸 안고 있었다. 귓가에 닿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로 만들어줄게요. 약속해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그만 놓아줘요. 나를 위해서. 서연, 나는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하얀 계약서 위에서 허공을 맴돌았다. 묵직한 침묵이 텅 빈 거실을 가득 채웠다. 두만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다. 단 한 번.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리찍으면 이 모든 지긋지긋한 과거와 작별이다. 새로운 시작인 게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의 시선이 홀린 듯 창밖으로 향했다. 오후의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감나무 아내와 함께 심었던 바로 그 나무였다. 잉크와 묵은 종이 냄새 대신 축축하고 향긋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텅 빈 집의 냉기가 아니라 포근했던 어느 봄날의 온기가 살갗에 와 닿는 듯했다. 여보, 조금만 더 왼쪽으로요. 그래야 햇볕을 듬뿍 받지. 우리 새끼들처럼 쑥쑥 클 거 아니에요. 여기, 정말 여기 맞아. 한 번 심으면 다시는 못 옮겨. 평생 이 자리라고. 그럼요. 여기가 우리 집 중심인데 이 나무가 우리 가족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랑 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아주 오랫동안. 두만은 기억했다. 어린 묘목을 감싸 흙을 다져주던 아내의 손길을, 자신의 거친 손등 위로 포개지던 그녀의 부드럽고 따스했던 감촉을.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이 나무만큼은 꼭 지켜줘요. 이게 우리 가족의 뿌리니까. 알았죠? 여. 과거의 속삭임은 현재의 고요함을 찢는 날카로운 외침이 되어 심장을 파고들었다. 뿌리. 그녀는 분명 뿌리라고 했다. 잊고 있던 맹세가 발목을 잡았다. 뿌리라니. 나는 지금 내 손으로 내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려 하고 있었구나. 정수기가 악을 쓰던 게 이런 거였나.
손에 들린 플라스틱 도장이 천근만근의 쇳덩이처럼 느껴졌다. 바싹 마른 입안에서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계획 조건은 모두 확인하신 대로입니다. 젊은 중개인의 목소리는 현실 그 자체였다. 그녀의 말끔한 얼굴 위에는 오직 비즈니스적인 미소만이 걸려 있었다. 저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품은 세월의 무게를 그녀가 알 리 없었다. 아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마시고 하죠. 의자를 뒤로 밀자 마룻바닥에 거칠게 긁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주머니에서 나직한 진동이 울렸다. 허벅지에 와닿는 미세한 떨림이었다. 핸드폰 액정이 어둠 속에서 섬광처럼 터졌다. 서연의 메시지였다. 우리 둘만의 새 보금자리가 기다려요. 자기 얼른 날아와요. 달콤한 유혹의 언어들이 화면 위에서 춤을 췄다. 서연. 그래, 서연이가 있었지. 나는 과거의 유령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거야. 행복해져야 해. 그는 빛나는 액정 화면과 테이블 위 검은 활자들이 박힌 계약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시선은 다시 창 너머로 향했다. 감나무는 말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듯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이제 저것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다. 기억의 파수꾼이자 시간의 증인이었다. 따스한 봄볕 아래 맺었던 사랑의 서약 그 자체였다. 정수기는 내가 행복해지는 걸 질투한다고 생각했는데 틀렸어. 어쩌면 그 여자는 이 집의 기억을 나보다 더 지키고 싶었던 건 아닐까. 후회와 먼지에 섞인 공기를 한껏 들이마셨다. 그는 무거운 걸음으로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 위로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짙은 그늘을 만들었다. 두만은 다시 한번 도장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붉은 인주 끝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석자가 속절없이 흔들렸다. 미래를 향한 날갯짓이냐, 과거를 향한 뿌리내림이냐. 선택의 순간은 바로 지금이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활자가 정숙의 동공으로 박혀들었다. 3년 전 교통사고, 가해자 서충식 그리고 그 아래 모래알처럼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 유가족, 딸 서연. 서연. 아니야. 아닐 거야. 설마 그 애가. 그 이름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다. 구석에 놓인 낡은 김치 냉장고에 웅웅거리는 소음만이 정적을 채우며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가게에서 일하는 애. 항상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할 때마다 손끝이 유난히 차갑던 그 아이가. 술 기운으로 흐릿했던 머릿속에 유리파편처럼 날카로운 기억 하나가 파고들었다. 3년 전 병원 복도.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섞여있던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만 보고 웅크리고 있던 두만의 등이 떠올랐다.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모습이 더 무서웠다. 음주운전 잘했어. 멀쩡한 사람 인생 망쳐놓고 고작 징역 몇 년으로 끝났다고. 다들 수군거렸지. 나도 그 인간을 저주했어. 현재로 돌아온 정숙의 손이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땀으로 축축한 손바닥에 차가운 액정의 감촉이 미끄러웠다. 가해자의 딸, 서충식의 딸이 피해자의 남편 밑에서 이 일을 한다고? 이건 너무 잔인하잖아. 말도 안 되는 짓이에. 그녀의 시선이 탁자 위에 놓인 초록색 소주병에 닿았다. 병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짙은 색탁자 위로 동그란 물자국을 그리고 있었다. 죽은 두만의 아내가 좋아하던 술이었다. 내가 그랬지. 좋은 사람이랑 마시면 이쓴 소주도 달게 느껴진다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동약처럼 쓰기만 할까? 방금 전 두만과 다퉜던 일은 까마득한 옛일처럼 느껴졌다.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사소한 부부싸움 따위는 먼지처럼 하찮았다. 대체 왜 그 애를 가게에 들인 거예요?
당신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하필 아내를 죽인 원수의 딸을. 정숙의 손가락이 홀린 듯 다시 화면을 눌렀다. 이번엔 두만의 가게 이름을 검색창에 넣었다. 한 지역 신문사 블로그에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을 돕는 가게 사장님의 훈훈한 미담. 기사 속 사진에는 어색하게 웃고 있는 두만과 그 옆에서 슬픈 눈으로 수줍게 미소 짓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서윤, 틀림없어. 어제 진열장을 닦고 있던 그 얼굴이야. 저 슬퍼 보이는 눈.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섬뜩한 그림을 그리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유난히 그 아이를 감싸고 돌던 두만의 태도. 정숙이 서연에 대해 한마디라도 할 때면 나를 세우던 모습. 아버지 병원비라며 두만이 건넸던 돈다발까지. 병원비. 그랬구나. 서충식. 전부 거짓말이었어. 거미줄처럼 얽힌 거짓말. 대체 누가 거미고 누가 먹잇감인 거지. 그때 현관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도어록이 풀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숙의 어깨가 움찔거렸다. 두만이 돌아온 것이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어두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다. 아직 안 잤어. 불은 왜 다 끄고 있고. 무슨 일이야?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스마트폰 불빛에 하얗게 질린 얼굴을 천천히 들어 그를 바라봤다. 모든 것을 간파한 듯한 서늘한 눈빛이었다. 가게에서 일하는 그 아가씨. 서연이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다. 그 고요함이 칼날처럼 공기를 베었다. 참 딱하고 가여운 아이죠? 그렇죠? 시간이 멈춘 듯했다. 붉은 인주가 묻은 두만의 도장은 계약서 위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바로 그때였다. 품 안에서 울리는 짧은 진동 무심코 화면을 켠 그의 눈동자가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 아내를 죽인 놈의 딸이야. 스스로 내뱉고도 믿을 수 없는 문장이었다. 활자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두만의 망막을 긁어내는 듯했다. 차 안을 가득 채웠던 서연의 달콤한 향기가 일순간 역겨운 잉크 냄새로 변질되어 코를 찔렀다. 두만 씨, 왜 그러세요? 얼른 찍고 우리 좋은 데에 가요. 네. 여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두만의 시선은 오직 제 손에 들린 작은 나무 도장에 머물러 있었다. 10년 전 죽은 아내가 처음으로 쥐어준 도장이었다. 이거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거래요. 귀신도 쫓고 나쁜 기운도 막아준다고. 당신 부족처럼 늘 품고 다녀요. 까르르 웃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 고왔던 손으로 내 손을 감싸 쥐어주던 온기 평생 지켜주겠다던 맹세. 그 모든 것이 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한 줌의 재로 변했다. 무슨 생각 그렇게 하세요? 그 폰, 저 좀 줘다요. 또 그 할망구가 쓸데없는 소리 한 거죠. 아휴, 정말 지긋지긋해. 서연이 신경질적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 두만은 자기도 모르게 몸을 틀어 피했다. 여자의 손톱이 허공을 날카롭게 핥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야. 이건 내가 봐야 해.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단호한 목소리였다. 혼란스럽던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아내의 부적이라던 이 도장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심장이 멋대로 뛰는 걸까? 두만 씨, 지금 저 의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잊었어요. 외로운 두만 씨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군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물기가 맺혔다. 남자를 녹이던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언제나처럼 두만은 그 눈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럼 말해봐. 서연 씨의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네. 서연의 눈이 찰나의 순간 뱀처럼 가늘어졌다. 금세 가면을 고쳐 쓴 그녀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 아빠요. 그냥 평범한 운수업 하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갑자기 아버지는 왜... 운수. 그래. 운수.
두만은 천천히 도장을 내려놓고 계약서를 접었다. 종이가 맞닿으면 애는 서늘한 마찰음이 두 사람 사이에 그어진 선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불안하게 떨리는 여자의 눈동자, 교묘하게 억지로 끌어올린 입꼬리, 그리고 그 미간과 콧날로 이어지는 선 1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아내의 사고 현장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노려보던 그 뺑소니 트럭 운전사의 얼굴이 흐릿한 잔상처럼 서연의 얼굴 위로 겹쳐졌다. 당신 누구야? 대체 단지 상상일까? 아니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마침내 제 주인을 지키기 위해 영험한 기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일까? 두만의 눈에는 서연의 얼굴이 더 이상 어여쁜 젊은 여자가 아닌 원수의 그림자를 뒤집어 쓴 악기처럼 보이고 있었다. 얌전히 도장 찍어. 내 아버지처럼 당신도 여기서 끝장내줄 테니. 서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젯밤 내 귓가에 사랑을 속삭이던 그 달콤한 음성이 아니었다. 날카롭게 벼려진 중호가 쇳소리를 내며 공간을 갈랐다. 그녀의 하얀 손에 들린 과도는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고 푸른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칼. 저 여자의 손에 들린 저것은 분명 칼날이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지친 어깨를 주무르던 그 가녀린 손이 오늘 나를 겨누고 있다니. 은은하게 풍겨오던 서연의 취향이 역하게 코를 찔렀다. 낡은 냉장고의 저음만이 우문거리며 방 안의 시간을 더디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서연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발 칼부터 내려놔.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오해라고 10년이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짓밟고 편히 발 뻗고 잔 세월이 10년이라고. 그동안 난 매일 밤 당신을 죽이는 꿈을 꿨어. 그녀의 목소리는 은증반의 옥구슬이 구르던 소리가 아니었다. 바싹 마른 자갈밭을 긁어대는 쇠조각 소리였다. 순도 높은 증오의 결정치였다. 문득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내 손을 잡아주던 서연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회장님 손 참 따뜻해요.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 온기, 그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거짓이었단 말인가. 두만의 시선이 테이블 위로 향했다. 재산 포기각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낡은 벽주목 도장집. 그 안에 든 도장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아내가 죽기 한 달 전 손순에게 파준 옥도장이었다. 서툰 솜씨로 내 이름을 새기고는 이 도장으로 찍는 모든 계약이 당신을 지켜줄 부적이 될 거예요라며 해맑게 웃던 아내. 이걸 저 아이에게 넘길 수는 없다. 뭘 봐. 어서 찍지 않고.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야. 칼끝이 그의 목울대를 향해 한 뼘 더 다가왔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피부에 소름처럼 돋았다. 커피와 분노가 뒤섞인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뺨에 닿았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이제야 알겠다. 10년 전 그 사고. 김진규 씨 맞지? 그 더러운 입에 우리 아버지 이름 올리지 마.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아버지가.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펄펄 타오르는 분노의 기름을 붓는 뜨거운 증오의 액체였다. 그 공장, 그 사고 전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하지만 뭐 뻔한 변명이라도 하시게. 당신이 안전 설비에 돈 몇 푼 아끼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는 그렇게 억울하게 가지 않았어. 두만은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올렸다. 칼날이 아닌 도장집을 향해서였다. 그의 손가락이 아내의 체온이 남은 듯한 차가운 나무 표면에 닿았다. 여기서 이렇게 죽을 순 없다. 아내와의 약속, 내 평생을 바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넘겨줄 순 없어. 마지막 경고야. 찍어. 두만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놀랍도록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감옥에서 내게 편지를 보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이 움찔했다. 경고하던 칼날이 지진이라도 만난 듯 파르르 떨렸다.
증오로 쌓아 올린 그녀의 성벽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소리였다. 거짓말. 아버지가 당신 같은 인간에게 편지를 보냈을 리 없어. 거짓말하지 마. 모든 진실이 담긴 편지였지. 내가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 내 아버지가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진짜 이야기 말이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현관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멎는 듯했다. 서연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역한 향수 냄새와 먼지 그리고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나는 부서진 문고리를 애써 외면하며 창가로 다가섰다. 하늘이 맑구나. 정말 얼마만인지. 지난 3년 내 세상은 늘 미세먼지 가득한 잿빛 하늘이었다. 모든 것이 흐릿했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그런데 오늘 저 지독한 파란색은 마치 처음 보는 풍경처럼 생경하게 다가왔다. 시선을 돌리자 아내 정숙이 늘 앉던 흔들 의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는 뜯어만 목도리가 보랏빛 실타래와 함께 얌전히 놓여 있었다. 저 목도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린다. 올겨울엔 유난히 춥다더니 이거 완성해서 두르고 다녔으면 따뜻했을 텐데. 나는 손을 뻗어 뜨개실의 감촉을 느껴본다. 까슬하지만 포근한 딱 정숙을 닮은 감촉이다. 코끝으로 실을 가져가자 아내의 살 냄새 대신 희미한 먼지 냄새만이 느껴졌다. 문득 그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늦은 밤 이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아내의 모습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보, 이 색깔 괜찮아요? 당신 나이에 너무 젊어 보이나? 젊어 보이긴 예쁘기만 하구먼. 당신이 해준 거라면 뭔들 안 예쁠까? 능청 떨기는 그래도 기분은 좋네. 얼른 완성해서 우리 따뜻한 남쪽으로 여행이라도 갈까요? 가서 이 목도리 두르고 바닷바람 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내가 떠난 후 이 집의 모든 시간은 그 겨울밤에 멈춰버렸다. 완성되지 못한 목도리처럼 우리의 행복도 거기서 매듭 지어졌다. 서연이 끌려가며 내뱉던 저주가 귓전을 파고든다. 당신도 똑같이 불행해야 해. 그 악에 바친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불행. 그래, 나는 이미 충분히 불행했지. 하지만 이건 복수가 아니야. 더는 누구도 불행해지지 않기 위한 내 마지막 몸부림이었을 뿐. 나는 켜두었던 녹음기에 정지 버튼을 눌렀다. 서연의 비명과 나의 차가운 목소리, 경찰들의 다급한 외침까지 모든 진실이 이 작은 기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직 온기가 남은 찻잔이 놓여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내게 문자를 보내기 전 우려냈던 바로 그 국화차다. 은은한 향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며 엉겨붙었던 감정들을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정수가, 이제 다 끝났어. 당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자 쌉쌀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입안에 퍼진다. 마치 그녀가 곁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눈을 감자 아내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손길, 그녀의 숨결, 함께 소파에 기대어 온기를 나누던 수많은 밤들, 그저 평범해서 소중한 줄 몰랐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정말 나 혼자 남았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꺼내보니 낯선 번호로 온 문자 한 통. 액정 화면에는 짧지만 섬뜩한 문장이 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막개긴 줄 알았던 하늘에 다시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기분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문자의 내용은 이러했다. 그 여자가 가진 녹음 파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름밤의 공기는 미지근한 물처럼 부드럽게 살갗에 감겨왔다. 마지막 매미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마당에는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여 싱그럽게 번졌다. 두만과 정숙은 낡은 평상에 마주 앉아 뽀얀 막걸리를 나누고 있었다. 자, 이 맛이지. 역시 비 온 뒤끝에 마시는 막걸리가 최고야. 김치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부쳤네. 솜씨가 여전해.
정숙 씨.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나저나 이제 속은 좀 괜찮아 얼굴이 폈어. 아주. 두만은 이가 살짝 나간 사기 사발을 들어 천천히 막걸리를 마셨다. 차갑고 매끄러운 감촉이 입술에 익숙하게 닿았다. 달큼하고 시큼한 액체가 모글대를 타고 넘어가며 무화로 꽉 막혔던 속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듯했다. 이 사발도 당신이 참 좋아했지. 이가 살짝 나간 게 꼭 사람 사는 것 같아서 정이 간다고. 완벽하지 않아서 더 좋다고. 당신은 늘 그랬어. 나처럼 모자란 것들을 더 따뜻하게 품어줬지. 그의 시선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감나무로 향한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둘이 함께 심은 나무였다. 해마다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열릴 때마다 아내는 아이처럼 기뻐하곤 했다. 당신 기억나? 저 나무 처음 심던 날 흙투성이가 된 내 얼굴을 보면서 배를 잡고 웃었잖아. 그러다가는 소매로 쓱쓱 흙을 닦아주던 그 손길 참 따뜻했는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니 그냥 저 감나무 보니까 옛날 생각나서 이 집 안팔길 정말 잘한 것 같다. 두만의 목소리에는 후련함과 단단함이 섞여 있었다. 한때 그를 짓누르던 외로움의 무게는 어느새 사라지고 소중한 기억의 온기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잘했지. 여긴 그냥 집이 아니잖아. 두만 씨 인생 그 자체지. 이 평상도 아내랑 같이 만든 거야. 땀 뻘뻘 흘리면서 톱질하고 사포질하고. 실은 내가 엉망으로 해서 아내가 다시 다 했지. 그는 거친 나무 평상의 표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새겨진 나뭇결 위로 아내의 웃음소리와 따스했던 체온이 아련하게 스치는 듯했다. 어쩐지 튼튼하더라니. 두 사람 손때 묻은 물건이 이 집엔 참 많아하니 어떻게 팔아. 고마워 정숙 씨. 당신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바보같이. 뭘. 이웃 사촌이 좋다는 게 뭐겠어. 이럴 때 힘이 되어줘야지. 한 잔도 해. 정숙이 채워주는 막걸리 잔 위로 마루 끝에 놓인 흑백 사진 속 아내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인자 미소를 띤 채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두만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 이제 나 걱정 안 해도 돼. 나 아주 잘 지낼 수 있어. 정숙 씨랑 이렇게 동무하면서 외롭지 않게.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다. 풀벌레 소리만이 귓두르르 밤의 고요함을 채웠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두만의 낡은 휴대폰이 아니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과 함께 울리는 얼마 전 딸이 바꿔준 스마트폰의 벨소리였다. 어이쿠, 이 시간에 누구지? 두만은 익숙지 않은 손길로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환한 액정 화면 위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누구요? 아는 사람이야. 아니, 모르는 번호인데.